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환리원 의학학 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연입니다. 오늘 강연은 2025년도 의학학부의 첫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고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한림원 회관까지 오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또 과학자로서 걸어온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시고자 바쁘신 와중에도 강연을 성심껏 준비해 주신 충북대 배석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은 한림원 회원님을 연사로 모셔서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내렸던 중대한 결정과 인생의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을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과 강연의 여운을 나눌 수 있게 약소하게 남아 만찬을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해 주실 충북대 배석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석철 교수님은 폐암을 비롯한 암 발생의 근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30여 년 넘게 암 생물학 분자세포 연구에 매진해 오신 우리나라 암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이십니다. 특히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폐암 발생의 최소 충분 조건을 규명하여 암이 단순히 유전자 변이 결과가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증식 및 사멸의 균형을 읽는 R 포인트 조절의 붕괴에서 비롯된다는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연구는 암의 근본적 발생 기전을 새롭게 조명한 결과로서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배석철 교수님은 충북대 의과대학 석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며 대한암학회, 폐암학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학문적 성취뿐만이 아니라 후학 양성과 연구 윤리 확립에도 깊은 헌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 교수님의 오랜 연구 여정 속에서 마주한 연구를 위한 결정적 순간들과 그에 대한 깊은 사유를 과학적의 신념과 함께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큰 박수로 배석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중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의 완치가 가능한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인류는 문명을 이루게 되고 굉장히 과거하고 다른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됐는데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입니다. 근데 이제 암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큰 발전이 있었는데 과연 현대 의학의 발전이 암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수준에 도달했는가? 그런 점과 그리고 아직 이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마저 극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 부장님께서 다 설명하셨지만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약학대학에 들어가서 약학대학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교토대학에 가서 3년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암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냐면은 제 인생의 이 전환점이 된,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게 바로 일본 교토대학에서의 3년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노벨상, 그러니까 노벨 과학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왜 한국의 국력이 이렇게 신장됐고
학자들도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 저는 한국에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그런 수준의 과학자들이 이미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은 그 타본 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벨상을 타는 이제 약간의 비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노벨상을 탄 비결을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노벨 과학상을 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비결을 잘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로날드 둘베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그 코로나라든지 또는 뭐 그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위협하고 있죠. 근데 이런 바이러스들에서 우리가 대처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뭐냐면 그 바이러스를 실험실에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 성공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보통 바이러스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분이 바이러스를 키우는 데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동물에 감염이 되면은 암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지를 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노벨상을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노벨상 후보들이고 노벨상 받은 분들도 있는데 이 둘베코 박사의 제자들입니다. 그중에 이 하워드 태민이라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자기 복제를 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또 찾아내는지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서 아주 혁명적인 그러니까 생명 현상의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낸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도 로날드 둘베코 제자이면서 독립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뭐 세 명이 공동 수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 발티모어도 이분은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통제하는가 이런 걸 규명해서 이것도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분 제자 중에 노벨상 2명 나온 겁니다. 이쪽도 다 노벨상을 받으려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마리아노 바바시드 이 사람은 인간 암 발병의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암 유전자를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RAS라고 하는 RAS라는 유전자인데 이걸 발견한 분이기 때문에 이미 노벨상을 예약해 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레인이라는 사람은 P53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인데 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로서 이보다 더 강력한 유전자가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암 억제의 스타 중의 스타, 슈퍼스타란 말도 부족할 정도의 이런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노벨상을 이미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요시아키 이토라는 분이 이제 제 일본에 있을 때 제 사부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들 T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단백질이 이 정상 세포를 암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둘베코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은 그 키가 되는 논문을 주도한 분이 이 요시아키 이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공동 수상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이분이 단독 수상을 했는데 여기 분들 다 거의 이 노벨상을 받았거나 노벨상을 받을 이제 후보들인 거죠. 이분들이 계보를 만드는 거예요. 노벨상을 이제 타는 경우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다 축적이 돼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실력을 가진 분들은 계시지만 그런 노하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사실 제가 일본으로 유학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분하고 인연이 닿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 보니까 이 요시아키 이토 박사가 둘베코 박사 실험실에 있다가 이렇게 인제 일본으로 온 다음에 자기 실험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암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그 둘베코 박사가 노벨상을 받을 때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만 이기면은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 밝힌 사람이 이 앞서 보여드린 여기 마리아노 바바시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 무관하게 인체암이 생긴다 하는 거고, 그런 연구를 하는 이제 과정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 세포를 키우다가 발암 물질을 제거하면은 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가 암세포입니다. 그러면은 발암 물질을 줘서 암이 만들어진 것은 알겠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서 암이 발생했는지는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유전자의 변화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포들을 꺼내 가지고 유전자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 속에 어딘가에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있을 테니까 그 세포를 동물에다 찌르면은 그러면 이제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 어떤 유전자가 동물에 들어갔을 때 암이 되는가를 쭉 추적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단백질도 분리하고 유전자도 분리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찾는 유전자를 발견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그 단백질을 분석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은 이 단백질을 유전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는 기술은 그 아직 최고 수준에는 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인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 단백질 정보로부터 유전 정보를 찾는 것이었는데, 마침 제가 딱 맞는 연구실에 가게 된, 그것 때문에 사실 그곳에 가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찾는데 제 이 사진이 뭐냐면 제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그 30년도 더 됐죠. 1991 년도에 얻은 거니까요. 여기 이제 엑스레이 필름이고요. 요 까만 것들이 이 유전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찾는 그 유전자가 거기 들어 있으면 이렇게 까맣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필름이 감광하는 거죠. 우리 사진 찍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이즈 큰 게 여기 3개가 있고요. 사이즈 중간인 게 7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걸 찾을 때 그 시그널이 진하게 나온 게 진짜이고, 시그널이 흐리게 나온 거는 노이즈이거나 인제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분명한 진짜예요. 이게 가짜가 저런 시그널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요 2개를 인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거를 인제 그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깐 이게 렁스 1이고 이게 렁스 2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분석을 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백혈병을 지배하는 유전자가 바로 렁스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전자 3개를 찾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백혈병 원인 유전자가 한 200종류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의 백혈병 원인 유전자는 백혈병 환자의 0.5%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유전자는 한 개의 유전자가 한 30% 백혈병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가 많은 중요한 그 유전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렁스2 유전자는 또 백혈병 같은 그런 건 아닌데 그 뼈를 만들 때 유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골절이 난다든지 그러면 뼈를 붙이려면은
이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이나 뭐 뼈가 약해지는 질병도 이 유전자가 충분히 일을 못하면 그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이게 흐린 거는 얘네들이 워낙 중요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사실 이게 관심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 독자적으로 씨앗부터 시작해서 싹도 내가 피우고 그다음에 그 거목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제가 하고 싶어 가지고 아직 그 흔적만 있지 이 특징이 연구되지 않은 요 흐린 유전자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노이즈나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 우리 실험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다. 그런데 이게 흐린 이유는 이게 가짜일 수도 있어서가 아니고 이 얘네들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닮으면 닮을수록 진하고 강한 시그널을 내는데 조금 덜 닮으면 이 시그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렁스 유전자인 것은 맞다. 세 번째 렁스 유전자를 여기서 찾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건 뭐냐면은 렁스라고 하는 이런 그 유사한 유전자는 오직 3개밖에 없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제가 한 번의 실험에서 이 3개를 다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 이 렁스3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렁스 1, 2, 3 찾고 근데 이 렁스 3개의 유전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가끔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은 이거는 이런 역할을 한다 저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내가 논문을 보니까 다른 것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수십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요 지금 화살표 하나하나에 수십 명의 박사 연구자들이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치면은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교수급 연구자가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쪽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각도 굉장히 좁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 중에서 암과 관련 있는 가장 중요한 경로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이쪽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995년에 충북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로부터 7년간 연구 끝에 한 편의 논문을 낼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이 셀에 렁스3 유전자가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내게 됐죠. 이제 제가 2002년이면은 아마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셀의 논문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었고 당시에 이제 암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집중적인 조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왠가 하면은 이 암 억제 유전자는 사실 한두 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암 억제 유전자는 이렇게 쭉 보면 이게 한 50개 됩니다. 그러니까 50개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50개 중에 하나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과서에 실린 암과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2년 후로도 지금 2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명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50개 중에 하나라니까 뭐 조금 희석되는 것 같지만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하면 또 그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것이 크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P53이라는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50개 중에 나머지 49개를 다 합친
연구 성과를 비교해도 이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레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P53을 발견한 그 공로로 영국에서 이 서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아서 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그 학계에서 그 학문적 성과로 해서 그 귀족 칭호를 받은 유명한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이 데이비드 레인이고요. 또 한 명이 마리아노 바바시입니다. 그 2사람 다 이 둘베코 제자들이에요. 한 명은 암 발병 원인 유전자 라스를 발견한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암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P53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 럼스3 발견도 대단하지만 그늘에 이제 가려져 있었던 거죠. 여기는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마리아노 바바시드라는 사람이 그 라스라는 유전자를 처음 발견했는데, 이 사람의 연구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은 이분이 찾은 것은 암 환자에서 쭉 검사를 해보니까 라스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아주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전체 암 환자의 50% 정도가 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암으로 하나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뭐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뭐 같은 폐암이면은 뭐 같은 암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폐암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 뭐 넌 스몰셀 렁 캔서 또는 스몰셀 렁 캔서 뭐 한 종류가 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병은 하나의 단어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원인 유전자를 찾아보면은 수천 종, 어쩌면 수만 종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최소한 수천 종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 발병 원인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 암 환자의 50%를 설명할 수 있는 암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KRAS인데, 이 KRAS를 요 마리아노 바바시드가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유전자가 암 환자에서 돌연변이가 돼 있다는 사실하고 그 돌연변이가 그 암을 일으켰다는 거하고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생겨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이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발병했는지 인과관계를 밝혀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한 거냐면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동물에다가 KRAS 돌연변이를 사람에서 들어가는 돌연변이하고 똑같이 만들어 줬더니 그러니까 암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2가지 결과, 암 환자에서 KRAS 돌연변이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그 돌연변이를 동물에 그대로 돌려줬더니 그 동물이 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암 연구 분야에서 그동안 알려진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밝히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주 신뢰할 만한 전략을 내게 된 거죠. 그 전략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인데, 이 돌연변이의 그 분자적 의미가 뭐냐면은 이 유전자가 필요 없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필요 없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유전자 때문에 암에 걸렸다면은 그 유전자가 일을 못하게 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전략이 도출되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폐암인데, 폐암에서 요만큼이 KRAS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돌연변이를 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걸 억제하면 되죠. 근데 막상 KRAS를 억제하려고 보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RAS라고 하는 유전자는 우리 생명 현상 중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억제하면 암세포에서만 억제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정상세포에서 억제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부작용 때문에 이제 환자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유전자들을 같은 원리로 이제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게 됐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수많은 신호들이 라스에서 시작이 돼서 다른 데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라스도 물론 혼자 자기가 신호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신호를 받거든요.
근데 이 신호라는 게 뭐냐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세포도 필요할 때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만 분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상처가 나면 상처를 아물게 한다든지, 또는 뭐 수술을 하면은 수술 자리를 아물게 한다든지, 부러진 뼈가 붓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세포 분열을 할 때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명령을 내려 보내 가지고 요 밑에서 거기에 대한 세포 분열을 작용을 해내서 이제 우리 몸이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호 계통은 마치 뭐가 같냐면, 여기서 어떤 사건이 나면은 이게 릴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전쟁 났을 때 전쟁이 났다 하고 봉화불로 빨리 왕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봉화불 올리면 이거 받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릴레이 시스템이죠. 우리는 지금은 전화로 뭐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우리 세포 체계에도 그런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수많은 바깥에서 온 신호들이 최초로 오는 곳은 요리 다 모이는 겁니다. 이제 마치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은 바로 상대방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울 우편 집중국으로 딱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지방으로 보낸 다음에 지방 우편 집중국에서 받아서 거기서 또 다시 우체국으로 내보내듯이 똑같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쫙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경로로 내려가죠. 근데 이제 그러면 돌연변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얘네들이 가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는 밖에서 신호가 와서 이 봉화불을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신호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짜로 봉화불을 올려버리면 사실은 세포가 분열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가 신호를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뒤에서는 여기서 정상적으로 들어온 신호인지 여기서 가짜로 만들어진 신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분열해서는 안 될 상황에 분열하게 되는 거. 이게 암세포가 무분별하게 분열하는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돌연변이가 되면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를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로 뭐가 복잡하게 써졌죠. 이건 사실 이거 못 읽으셔도 됩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이것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것을 억제해서 암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항암제입니다. 이런 걸 보고 표적 치료제라고 합니다. 표적이 뭐냐면 이게 표적입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제는 이게 표적 치료제죠. 이 표적 치료제의 암 치료 원리는 뭐냐면 돌연변이로 그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억제시켜서 정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연변이가 여기서만 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나고 다 많이 나거든요. 라프라고 하는 데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러면 이런 물질로 이걸 억제하는 거예요.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걸로 먹자고. 그래서 암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그 암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인가를 찾아낸 다음에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억제하는 약이 있으면 그 약을 쓰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가장 암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표적 치료제 전략입니다. 이 여태까지 내용을 보면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 발병의 확실하게 의심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그거를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이 나오면 그러면 암은 치료돼야 하고 치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0년에 보고된 논문인데요. 고형암에 이 EGFR이라고 하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폐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 비흡연자 여성 폐암 환자는 거의 대부분 EGFR 돌연변이 폐암입니다. 근데 이 EGFR 돌연변이가 왜 생겼나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EGFR이 필요 없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해서는 안 될 상황의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 EGFR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레사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표적 항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암제를 쓰면은 요게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이 환자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표적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 화학요법제라고 하는 세포 독성 물질을 항암제로 썼습니다. 그때는 그래프가 어땠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파란색. 그런데 이것을 이 빨간색 그 표적 치료제로 바꾸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얼마나 이동했는가 볼 때는 보통 이제 50%에서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수직선을 내려서 여기를 보면 됩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 그 재발, 그 암은 그 항암제 쓰면은 반드시 재발을 해요. 왠지 그런지. 근데 여기 보면 한 5개월이면은 재발을 하게 되고, 재발한 환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의료 시스템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 보니까 한 그 10개월, 11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현대 과학이 큰 일을 한 거죠. 암 환자의 수명을 평균 수명을 6개월 연장시킬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 결과에 아주 그 환호하는, 그러니까 대성공으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그래프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아예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왠가 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대성공입니다. 이것보다 6개월을 더 살 수 있는데 시장에서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질 수 있죠. 과거의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완전히 대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죠.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쉬움이죠. 왜냐하면 환자가 바라는 것은 암으로 죽지 않는 것이지 이게 좀 더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암 환자에게 볼 때는 이 6개월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여태까지 학자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서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한 논리로 비춰볼 때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근데 한편 이 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 결과는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기가 막히냐면은 원인과 결론,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암은 이러이러해서 생긴 것이고 이렇게 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명확한 논리가 제시됐고, 그 논리에 맞춰서 약을 만들었는데 암 환자는 치료가 안 돼요. 이게 이 이레사라는 항암제, 표적 항암제만 이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항암제가 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 우리 그 과학 문명은 논리로 서 있는 문명이거든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므로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암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논리가 안 맞는 걸까요? 그 중에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시간이 가면 이 화학요법제를 쓴 것이나 표적 치료를 쓴 경우나 이 환자는 이렇게 세월이 가면 다 재발해요. 결국은 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나? 이후로도 수많은 항암제들이 나왔지만은 이 그래프들을 오른쪽으로는 더 이동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이동시킨 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빨간색 그래프에서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요만큼 더 이동시켰 정도인데, 결국 전체적인 패턴은 최종적으로 시간이 가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패턴은 다 똑같아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 또 과학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내성이 생길 것인가? 약물이 내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우리 몸에 약물이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암 조직까지 갈 수 있지만 우리 몸의 간이라고 하는 조직은 굉장히 탄력이 있어서 적응을 잘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보냈던 물질도 조금 지나면은 그거를 외부에서 물질로 해가지고 다 걸러서 해독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는 약을 먹었지만 우리 몸 안에서 볼 때는 그건 이물질입니다. 밖에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그거 해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죠. 근데 그런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을 더 많이 먹으면 돼요. 해독시키기 전에 갔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회피할 수 있는 또 약을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약물이 대사되고 분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원리 자체가 그 재발을 피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라스 암을 유발시키는 돌연변이를 동물에다가 똑같이 넣어준 겁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네이처에 그 2001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발견된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물에 똑같이 넣어줄 수가 있어요. 아니 동물에 똑같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물이 사람하고 똑같은 암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제 밖에서 먹는 약을 쓸 수밖에 없지만 동물한테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전자 조작 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유전자 조작을 하려면 동물을 한 6세대 정도, 5세대, 6세대 정도를 가면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 있게 완벽하게 개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조시킨 내용이 뭐냐면은 KRAS 활성을 완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쥐에다 심어줄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KRAS 활성을 완전 억제시켜버리면 놀랍게도 쥐가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근데 치료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재발해요. 이렇게 해도. 이 재발한 암을 꺼내가지고 보면은 이 KRAS 돌연변이 이 비정상적인 유전자의 활성은 완전히 억제돼 있어요.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의 기능을 억제하는 데 실패해서 재발한 게 아니에요. 얘는 확실히 억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 암 환자가 병원에 가서 표적 치료를 받고 치료된 듯 했다가 다시 얼마 지나서 재발한 현상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표적 치료 방법은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더 완벽한 약물이 된다고 해도 그 원리로 대응해서는 암은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 그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에 보고된 거고요. 이미 그 학계에서는 다 인정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임상 필드에서는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 치료 전략으로는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하는 게 이제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약으로 안 되면 그러면 그 강력한 암 억제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자로 암을 억제시키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를 암세포에 집어넣는 그런 실험으로 해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유전자 치료제로 암을 정복해보자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연구팀에서 이걸 시도했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그 실험실에서는 암세포에다가 P53을 넣어주면 다 죽어요. 근데 사람한테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 P53이 들어간 세포는 암세포건 정상세포건 구별 않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P53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면 얘는 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에서는 암세포에서만 P53이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래는 밑바닥에 깔려 있다가 암이 나올 때만 이게 P53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강제로 P53을 넣어주면은 P53이 들어간 세포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도 함께 죽는 것은 치료제가 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암세포에만 또 P53을 또 넣어줘봤어요. 그 국소적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암세포가 잘 안 죽어요, 또. 그 이제 이 논문은 2010년에 그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암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어야만 자기 과학적 이 성과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팬시한 멋진 이 원리를 발견했다고 해도 실제로 암을 치료할 수 없으면 그건 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본 건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KRAS 돌연변이를 넣어서 암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암이 생기고 난 다음에 P53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P53이 들어간 이 동물이 암이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치료가 안 돼요, 하나도. 근데 이 논문이 이제 여기 2010년에 이학 실험실, 아주 폐암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두 실험실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네이처에 실린 건데, 보통 치료가 안 됐다, 해보니까 실패했다, 이런 내용은 그 논문이 잘 안 됩니다. 뭐 실패한 것이 다 실어주면 얼마나 뭐를 싫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한 논문을 두 편을 같이 실어줬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P53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 암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해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는 사실은 그 이유가 너무 쉬웠어요. 이건 이제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그 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이게 보겔슈타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보겔슈타인 패러다임은 암이 발병하는 순서를 늘어놓은 겁니다. 여기 정상세포가 여기 이제 중간 단계, 보통 이제 아데노마라고 하는 암 전 단계가 되고, 이게 카시노마라고 하면 여기 암이 되는, 여기서부터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암을 진단하는 경계가 됩니다. 암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전이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P53의 돌연변이가 언제 일어나는가 이게 봤더니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P53 기능이 떨어지는 게. 근데 라스 돌연변이는 언제냐면 여기서 일어나요. 암 유전 돌연변이가 일어난 다음에 P53이 없어졌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P53이 정상적으로 있었는데 라스 돌연변이 된 세포가 죽지 않고 암을 키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돌이켜 얘기를 해보면 P53이 그동안 아무리 학계에서 유명하고 수만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암은 P53이 있어도 잘 자란다 그 말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이 KRAS를 억제를 했는데도 왜 암이 치료가 안 됐나?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KRAS 때문에 암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면 이미 암은 여기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이 시작된 암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에 중간에 KRAS 돌연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로스 오브 APC, 대장암에서는 이게 진짜 원인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APC가 기능을 못하는 것은 왜 주목받지 못했는가? 주목 사실 많이 받았죠. 근데 임상에서는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왠가 하면 이 APC만 없어져 가지고는 그 사람의 그 생명이 위협받지 않아요. 여기서는 미미한 변화만 나고 이거 플러스 이것이 생겨야 그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이 생기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이것이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만났을 때 그때 암이 생기는데 요것만 들여다보고 이걸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갖고 하기 때문에 이미 암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이런 세포들이 살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억제해서 영향을 받는 세포는 다 이 뒤에 있는 세포들만 영향을 받아요. 이 앞에 있는 세포는 영향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표적 치료제는 이것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약이 작용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볼 때는 표적 치료제로 암이 치료된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을 가지기 전 단계 세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세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은 그것이 재발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까지 없애야 돼요. 이것까지 없앨 수 있어야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없애려면은 우리는 이 전 단계에 일어나는 결정적 분자적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암으로 가는 문이 최초로 열렸는지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행운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최초의 원인을 원상 복구시켜줬더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캔슬시키고 암은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최고로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 타이어가 펑크 나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나중에 비도 오고 해서 배터리도 다 그 방전돼 버리고 엔진도 썩어버렸는데 이제 그 차를 타려고 타이어를 원래 타이어가 그 펑크 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타이어를 새로 갈았다. 그럼 그 차가 갈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암은 이렇게 순서로 생기는데 우리가 치료해야 될 암 조직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상황에 요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조정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소시키고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느냐. 이런 건 이제 그 중요한 문제죠. 아직 이제 암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 이제 오늘은 그 디시전스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까? 문제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고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성공하긴 했나? 이제 일단 성공했다고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뭐 성공할 수 있게 됐나? 그래서 돌아봤더니 제 인생에 그 한 사람을 만난 게 저에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까 이 둘베코 노벨상 패밀리에 그 둘베코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미들티 안티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처음 발견해서 그 암이 발병하는 그 원리를 인류에게 처음 제시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일본 교토 대학에 이제 자리를 잡아 초기인데 제가 이분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3년간 배웠습니다. 그 제 후로도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많이 배웠지만 이 3년간을 배운 거는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어떤 점이냐면 이제 제가 그 3년간 있을 때 제가 보통 이제 9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6시가 되면은 이 이토 교수는 퇴근해요. 굉장히 퇴근이 빠르죠. 그런데 이제 저는 보통 10시, 밤 10시에 퇴근을 하는데 10시가 되면은 이 이토 교수가 와요.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래서 이제 10시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퇴근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10시가 되면은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 보따리를 가방을 싸는데 꼭 제 자리에다가 메모를 남겨요. 가기 전에 내 방에 좀 들러라. 근데 가서 들르면 그러면 얘기가 최소한 2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그 교토대학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12시 18분 기차가 막차예요. 그거 꼭 타야 돼요. 이야기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12시 18분 차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놓쳐요. 얘기하다가 시계를 못 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토 교수가 저를 집에까지 태워다 줬죠.
근데 그런 거를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출장 갔을 때는 할 수 없죠. 하여튼 거기 있는 때는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둘베코 그룹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베코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때 그 테민이라는 사람,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발티모라는 사람 노벨상, 또 마리아노 바바시드, 데이비드 레인 이런 사람들하고 둘베코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들은 잘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꾸로 해석했더라. 그런 뜻은 아니었더라.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그 문고리를 잡고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는 그 과정을 제가 3년간 들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또는 어떤 그 선배들한테 어떤 걸 들을 때는 다 정제된 얘기만 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해봤더니 이게 나왔다. 그리고 그 과정의 그 바보처럼 멍청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은 다 말 안 해요. 왜냐 그 말하면 자기가 좀 덜 천재처럼 보이잖아요. 자기가 마치 그냥 딱 집었더니 그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딱 집었더니 그게 반지가 있더라.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더듬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듬어야 가장 확실하게 내가 그 반지를 찾을 수 있는가? 그 수많은 이게 대가들이 했던 그 경험을 3년간 배운 거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귀한 경험. 여기 연구실에 그 일본인들 제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명 정도, 박사들만 30명 됐으니까. 근데 한 명도 저처럼 그분하고 가깝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저만 데리고 3년간. 그래서 여기서 이 둘베코 랩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과학을 접해서 어떻게 이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더 팬시한 곳에서도 더 많은 공부를 했지만 정말 여기서의 깨달음만큼 제 평생을 인지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전환점 어때요? 저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이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저 위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입지전적인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이야기는 되지만, 이제 큰 것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선생님은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 고를 수 있죠. 그건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알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주변을 탐문하고 그분이 낸 논문도 보고 해서 훌륭한 분을 만나는 게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흡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이토 교수님이 설악산에 왔을 때 여기 비선대에 가다가 뒤에 있는 비선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아름답다고 감탄하더라고요. 이제 이 다음 요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로 제가 발견한 이 럼스3 유전자가 폐암 발병의 최초의 원인을 제공하는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정상이면은 최초 암으로 가는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연구하면은 앞으로 폐암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 건데,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동물에다가 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렁스3 유전자만 폐에서 제거한 겁니다. 그 렁스3 유전자가 없어지면은 폐에서 이렇게 아데노마가 생겨요. 이 아데노마는 현상은 이 폐암이 시작하는 아주 초기 현상입니다. 이거는 암이 아니에요. 이 동물에서 암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암 이전 단계를 만들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지만 암의 전 단계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겔슈타인 하이포테시스에서 나온 APC라는 유전자,
이게 대장암에서 유전자. 근데 그 유전자는 대장암에서밖에 관련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외부에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럼스3 유전자는 폐암에서 증명했지만 폐암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종류의 다양한 암에도 이게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럼스3에 있다. 근데 이 럼스3 기능이 떨어진 데 있다. 이거를 이제 밝힌 논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과제는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암이 일단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 유전자를 그 복구를 시켜서 그러니까 활성을 다시 되돌림으로 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망가진 자동차 타이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차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아까 그 P53에 대해서 이런 실험을 했던 걸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이게 P53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암 폐암을 일으킨 다음에 P53을 넣어줬더니 그러면 암이 치료가 돼야 될 텐데 치료가 안 됐더라. 그래서 네이처에 3편의 논문이 났었죠. 이거하고 똑같은 실험을 P53 대신에 렁스3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렁스3를 없애고 KRAS 돌연변이를 넣어주면 이 쥐는 암을 만드는 필요 조건이 발생하고 암을 완성시키는 충분 조건이 만들어져서 이거 완전히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폐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악성 폐암이 생긴 후에 럼스3를 원상 복구시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궁금해서 제 인생을 걸고 또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 장의 슬라이드지만은 정말 그 많은 사람의 오랜 그 피땀으로 된 겁니다. 그냥 쥐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쥐를 세상에 창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데노크레라는 게 뭐냐면은 앞서 그 렁스3를 없애고 KRAS를 돌연변이에 넣어주는 바로 암을 만드는 필요 충분 조건을 완성시키는 방아쇠입니다. 이 방아쇠를 당겨줘야 쥐 안에서 그 필요 충분 조건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폐암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그 쥐의 폐의 약 절반이 암으로 차게 됩니다. 여기서 럼스3를 원상 복구시켜주는 스위치를 두 번째 스위치를 올려주면은 여기 빨간색이 럼스3가 복구된 것이고 하얀색은 그냥 아무것도 럼스3가 망가진 채로 놔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럼스3가 망가진 채로 있으면 여기 와서 다 14주째 만에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죽지만 럼스3를 원상 복구시켜주면 한 마리도 안 죽어요. 너무 놀라워요. 이 쥐는 또 재발도 안 합니다. 죽긴 죽는데 다 늙어 죽어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늙고 싶고 죽고 싶잖아요. 이걸 얘들이 보여준 겁니다. 물론 쥐의 수명은 짧습니다. 인간은 뭐 70년, 80년 살지만 쥐의 수명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실험에서 보여준 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전부 20개월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4주, 5주를 수명을 연장시키면은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길게 이게 수명을 연장시켜 나중에 결국은 늙어 죽게까지 살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굉장한 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기술을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거는 동물에서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한 생명체를 탄생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뭐 하려면 못할 건 없죠. 근데 이제 5세대, 6세대 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기술을 쓰고 싶은 것이지 6세대 후손이 암에 걸릴지도 안 걸릴지도 모르는 후손에게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렁스3 유전자 기능에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살려주는 방법은 렁스3 유전자를 트리거링 해주면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촉진해 줄 수 있는 물질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물질을 찾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물질을 찾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물질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타민 B3예요. 비타민이 어떻게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H다학이라고 하는 효소가 보통 이제 H다학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트인이라는 효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투인 때문에 렁스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투인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은 렁스시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렁스시 기능을 올리려면은 이거를 억제해 주면 돼요. 서투인을 억제해 주면. 그래서 이제 서투인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아보니까 이 비타민 B3가 굉장히 좋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투인을 억제하는 물질인 비타민 B3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실험을 해야죠. 이제 동물에서 그 방광암을 만들고 여기에 비타민 B3를 줬더니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비타민은 뭐 약한 효과가 있겠지, 있으면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결과를 제가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 몇 군데 제약회사에서 이 원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쩌면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기뻤죠. 이게 이제 실용화되고 사업화될 수 있다면은 이제 환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이 물질이 비타민이기 때문에 특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조금 변형시키는, 보통 이제 모디파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바꿔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약으로 개발하자. 근데 그 대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비타민으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밀로 더 이상 내부에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품이 나가려면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갈등했죠. 왜냐하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독이에요. 근데 비타민은 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완전히 적응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비타민이라고 해도 거기에 조그만 하나만 꼬리만 달려도 이거는 다른 물질이에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반드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것보다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효과도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작용하려면은 이 비타민 B3가 그 서투인이라는 효소 안에 딱 들어앉아야 돼요. 근데 딱 들어앉으려면은 엑스레이 구조를 보면은 그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꼬리 하나만 붙어도 걸려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효과도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은 훨씬 비싸질 것이고 부작용은 커질 것이고 효과는 적어질 것인데 한 가지 딱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걸 저보고 사인을 하자 그러는데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사인을 안 하고 이거는 이대로 세상에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다음부터 제 인생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싼 값에 안전하게 이게 쓸 수 있는 작물로 이대로 세상에 나와야 된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2년이니까 그 후로 벌써 지금 한 13년 됐잖아요. 왜 13년이나 걸렸을까요? 물론 이것만 한 게 그 다음에 또한 논문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간암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이제 DN이라는 발암물질 주면 간암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비타민 B3를 주면은 이게 간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똑같은 발암물질을 주고 이 간암이 생긴 다음에 일정 시간에 비타민 B3를 준 거거든요. 여기 40%는 완전히 정상 간하고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간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세상이 어려운 게 너무 쉬운 물질은 세상에 또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든지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임상시험을 해서 진짜 사람의 암도 이걸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야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정말 비타민 B3로 사람의 폐암을 치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폐암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 폐암을 했죠. 이제 동물의 폐암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비타민 B3를 주면은 여기에 비해서 암 크기를 본 거거든요. 암 크기가 줄어들었잖아요. 이 암이 커지기는 쉬워도 이걸 줄어들이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알고서 그렇다면 같은 원리를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3로 인체 폐암 치료할 수 있을까? 이를 증명하려면은 이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임상 시험이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밖에 이걸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안 하고 싶었어요. 딴 거 하고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었는데 반드시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여기 이제 EGFR 돌연변 아까 1회사 썼던 환자들 있죠. EGFR 돌연변이 이 환자 110명인데 이 환자들은 4기 폐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전이까지 간 분들인데 여기 분을 이제 반씩 나눠 가지고 그 EGFR 억제제, 그러니까 1회사 또는 뭐 같은 동급의 타세바 이런 걸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시험구인데 그 똑같은 항암제 쓰고 비타민 B3만 하루 1g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오래 더 살 수 있는가를 본 거죠. 이제 이 그래프가 제가 지난 한 13년간 이렇게 말씀하면 좀 여러분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면 이 뼈를 갈아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요 1회사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만 쓴 경우고요. 이 보라색 결과가 1회사 플러스 비타민 B3를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50%의 수평선을 그으면은 원래 30개월, 평균 수명 30개월인데 여기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재발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건데 여기 비타민 B3를 주면은 여기 4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3개월이 연장된 건데 이거는 과거에 어떤 항암제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회사니까 1회사보다 좀 더 좋은 항암제들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임상시험 시작한 것은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요즘에 보면은 렉나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좋은 것들 나왔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좋습니다. 근데 이보다 좋다고 해도 2, 3개월이에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간 게. 근데 여기서 13개월이 갔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거는 암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바로 그 암 발병을 위한 필요 조건 자체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어떤 암이 만들어지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돼야 암이 되는데 그중에 필요 조건 하나를 없애버리니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완성하지 못하는 암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B3를 가지고 이렇게 임상시험한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나온 항암제 중에 그 사망 위험을 감소시킨 남은 치료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망 위험 뭐냐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은 다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근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수평이 됐어요.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이 어디냐면은 여기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감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전에 사망 위험이 90%였는데 절반으로 감소시켰다면은 뭐 50% 미만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 같은 비타민이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원리에 입각해서 그 필요한 자리에 그 열쇠, 맞는 열쇠를 꽂아서 돌리면은 그러면 문은 열리는 거예요. 꼭 그것이 금으로 된 열쇠이고 은으로 된 열쇠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 이제 작년 4월에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아주 그 권위 있는 학술지에 보고됐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암 예방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주변에 여러분들 혹시 뭐가 암의 예방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암 치료에 도움된다. 그렇지만 이 비타민이 아니면은
암 예방제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암을 예방한다는 거는 미리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암에 걸릴지도 안 걸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미리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암은 아니더라도 다른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예방하려고 복용하려면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부작용 하나도 없이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거는 비타민밖에 없어요. 비타민 말고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적응한 물질이어야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흔할 리가 없죠. 근데 비타민은 적응해 있는 물질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비타민 A, B, C, D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다 하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임상 시험을 해서 암이 예방된 것이 증명된 게 있느냐?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 그 병원에 가면은 환자 많아요. 그렇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암 환자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나 오래 그 임상시험을 해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예방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암이 할 수 있는 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부암인데 피부암 밖에서 보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외선에 노출돼서 생긴 피부염은 그 피부암으로 잘 발전한다고 하는 그 학문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부염 환자를 모아가지고 피부염 환자에게 그 약물을 예방약을 주고 암이 얼마나 그 빈번하게 발생하는가를 보면은 그러면 예방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암은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3상 임상 시험인데 피부암에 대해서 비타민 B3를 하루 1g 우리가 임상 시험할 때 썼던 용량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 임상 시험 결과를 보고 베낀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발표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상 시험을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발표는 남들이 먼저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하루 1g의 비타민 B3로 피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얼마나 효과적인가? 30%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게 100% 예방은 못해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단 1%라도 확실하게 암으로 멀어질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물질을 찾아보시면 이거 말고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진 암 예방제입니다.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암 예방과 치료의 근본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몸 안에 강력한 암 억제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뭔가 암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암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은 암을 억제하는 장치가 이미 있고 그 장치의 핵심에 럼스3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교한 장치가 작동하지 못해서 암이 생기는 그 이유 대부분이 그 암 억제 그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럼스3를 촉진함으로 해서 다시 재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촉진시키는 그 열쇠가 되는 물질이 그렇게 어려운 물질이 아니에요. 그게 비타민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여기 히포크라테스가 과거에 이 진정한 힐러, 진정한 치유자는 여기 내추럴 포스,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덧붙여서 한마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그 내추럴 힐 포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within us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잠들어서 이 일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두려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깨우면 되는 것이고 그 깨우는데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비타민 B3로 그걸 깨울 수 있고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힘을 일으켜서 암에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방도 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 증명됐다 하는 게 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그 일은
이제 제가 정부에서 정말 특별한 연구 지원을 받아서 암흑조 유전자 연구단 제 단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암화 방어 유전 연구단 또 단장으로 있어서 이런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임상 시험은 이제 셀가디언이라는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1995년에 제가 이제 그 피레네 산맥에 가서 수도원에 들렀는데, 저는 어딘지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그 신부가 있는데요.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가 거기 연구하던 그 성당에, 근데 여기는 제 딸이에요. 이거 보시면 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이에 30을 더해야 되겠죠. 이제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늙어 죽자. 늙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아마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배석철 교수님 소중하고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